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고등학교에서 정보교사로 재직 중인 정종호라고 합니다. 저도 재작년부터 인공지능 수업을 했어요. 인공지능 수업을 하는데, 인공지능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은데, 오렌지3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쉽게 따라오는 그런, 어,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네,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해요. 한 파트는 아주 기본적인 선형외기 실습을 잠깐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책에 나와 있는 전북 살 무게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비지도 학습, 분집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기 오염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화면 공유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어, 범, 비슷한 표를 많이 보셨나요? 인공지능의 범주가 인공지능 안에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기계학습과 이 딥러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아이들이나 이 AI 툴 이런 걸 잘 다루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이 딥러닝과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잘 파악하고 그거를 또 원리를 잘 이해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기계 학습에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이 있고 그다음 강화 학습이 있습니다.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차이는 네,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냐,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냐의 차이입니다. 강학습은 보상으로 통해서 학습을 해요. 그 보상이 바로 점수로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해볼 것은 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입니다. 그 다음, 지도학습 중에서도 지도학습은 분류랑 회기로 나뉩니다. 분류랑 회기로 나뉘고 비지도학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군집이에요. 군집. 그래서 오늘은 저랑 지도학습의 회기랑 군집을 저랑 같이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원래는 지도학습이 예측이랑 분류로 나뉘는데요. 분류는 알고리즘이 되게 많아요.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고 KNN도 있고 뭐 의사결정 트리도 있고 뭐 랜덤 포레스트도 있고 되게 많은데 예측은 회기 하나밖에 없어요. 회기 하나밖에 없어서 책에 보면 거의 회기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예측은 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군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내가 어느 순간 이걸 딱 만들어도, 예측 모델이랑 또 분류 모델이나, 뭐 군집 모델이나, 이런 모델들 간의,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비가, 올지 안 올지, 아니면 뭐 눈이 올지 맑을지를 예측한다. 그러면 지도학습의 분류입니다. 분류. 근데 만약에 비가 올 확률을 예측하는 것은 회기인 거죠. 회기. 지도학습의 회기. 그래서 이 지도학습의 분류와 이 회기의 차이를 아는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를 더 보여주자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맑을지 흐릴지 뭐 비가 올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것은 분류고요. 근데 내일 기온이 몇 도일까? 아니면 내일 비가 얼마나 올까? 뭐 적설량은 얼마일까를 예측하는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회기입니다. 예측. 그래서 기계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다. 지도학습은 분류와 예측으로 나눠진다. 비지도학습은 군집이 있다. 라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을 들어갈 건데요. 먼저 오렌지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엑셀 파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엑셀.
엑셀 가져올 거고, 간단한 데이터를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주 간단한 데이터. 이걸 왜 하냐면 이게 인공지능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X랑 Y를 두고 1, 2, 3, 4, 5를 넣고 Y에는 20, 40, 60, 80, 100이라고 두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한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 그리고 뭐 어디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바탕화면에다가 트레인 데이터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그러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학습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하나를 더 만들게. 여기 이번에는 X랑 Y를 두고 6, 7, 8, 9, 10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Y에는 아무것도 안 넣을게. 그리고 이것을 다음에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다들 선생님도 여기까지 잘 오시고 계신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통계에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선이 이 하나의 차이인 거예요. 이 하나의 차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 운동을 많이 하면 뭐 근육량이 늘어난다.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르겠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경향, 이런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할 때 성적이 향상되는 그런 경향이나 이런 어,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성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사 과목, 그다음 당일 컨디션, 뭐 공부량, 그다음 IQ 지수 이런 것들 이런 수많은 연관된 속성의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해당 학생의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통계에서 예측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어, 아까 임진숙 쌤이 물론 잘 설명을 했지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이 왼쪽에 이 위젯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데이터, 비주얼라이즈, 뭐 모델, 에뮬레이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가져왔으면 비주얼라이즈, 살펴봐야죠. 살펴보고 시각화해보고 살펴보고 그다음에 모델,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 가장 괜찮은 걸로 학습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학습을 시키고 잘 학습을 했는지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언슈퍼바이즈드는 뭐 비지도 학습 관련돼서 묶어놓은 거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는 데이터 가져와서 처리하고 살펴보고 시각화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젯을 갖고 오는 방법은 네 가지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인데 주로 SQL은 뭐 DB 쓰시는 분들이 써서 좀 전문적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써서 많이 쓰진 않습니다. 많이 쓰진 않고
데이터셋에서는 이따 할 건데, 기계학습 하기에,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에 좀 좋은 대표적인 데이터들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 입문자 선생님들이라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CSV 파일을 불러오는 위젯인데, 이거는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이 파일에서 다 불러올 수 있어요. CS 파일 불러올 수 있고, 엑셀 파일 불러올 수 있고, 링크로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이 파일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리네임이나 F2를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테스트 데이터. 이 위젯을 두 개를 가져왔고, 아까 파일 가져오는 법은 이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점 눌러서 저희가 만든 트레인 데이터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가져와 주시고. 그래서 카테고리컬은 분류, 이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를 말하고, 뉴메릭은 이제 수치적인 일반적인 그냥 데이터를 말하고, 텍스트는 문자, 데이타임은 시간이나 날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둘 다 수치적인 데이터고, 스킵은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집값을 예측할 거예요. 집값을 예측할 건데 내가 공부량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랑 집값이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 없는 데이터는 스킵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오히려 학습을 방해해요.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메타는 애매한 것이나 아니면 연번들 있잖아요. 그냥 무의미하게 앞에 1, 2, 3, 4, 5, 6, 7, 8, 9, 10 막 이렇게 순서 붙여놓은 것들, 그런 것들은 메타로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인인데 이 피처를 가지고 타겟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로 보면 피처가 공부량, 무슨 유사 과목 성적, 당일 컨디션 등등, IQ 이런 게 피처고, 피처를 가지고 타겟, 성적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를 가지고 Y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겟으로 바꾸면 이런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가 선생님들이 여기는 소문자 XY 썼는데 여기는 대문자 XY 쓰신 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둘 다 소문자 쓰시고, 여기 Y 안 쓰시는 선생님 계세요. 여기도 Y를 써주세요. 그다음 어플라이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테이블을 놔서 데이터가 잘 가져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가져와졌죠.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잘 가요. 그리고 여기 옵션에 죄송합니다. 뷰에 맨 밑에 디스플레이 위젯 온 탑을 누르면, 그러니까 다른 걸 클릭해도 항상 맨 위에 떠 있어요. 맨 위에 떠 있어요. 근데 한 셀이나 엑셀 파일은 안 나온다고? 엑셀 파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V 뜻이 이제 컴마로 분리된 거잖아요. 컴마잖아요. 근데 탭으로 분리된 데이터도 있어요. 탭으로 분리된 데이터도 가져오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엑셀 아니면 CSV 파일이어가지고 편하게 질문 올려주시고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100% 다 아는 건 아니어서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한도에서 열심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그래서 A가 맞아, B가 맞아,
이런 거를 확실히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인공지능 자체가 아직은 정답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더 빨리 발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말이 있어요. 기계적인 거, 컴퓨터나 이런 성능이나 시스템 같은 거에 대한 발전은 엄청 빠른데, 오히려 우리가 뇌를 파악을 더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잖아요. 지능에 대한 연구가 좀 느려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해답도 잘 모르고, 강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는 내에서 최대한 잘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도 불러올게요. 테스트 데이터도 불러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겟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여기도 타겟을 설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준비됐고 따로 데이터 처리할 건 없고 한번 살펴볼게요. 스캐터 플롯으로 보시면 저는 색깔도 Y로 넣었고 라벨도 좀 붙였습니다. 이렇게 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오렌지3가 항상 이런 시각적인 요소가 좀 좋아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든 뭘 하든 우리 발표를 할 때도 그래프 많이 쓰잖아요. 그 이유가 좀 보여지기 위한 게 있잖아요. 그만큼 업무를 하거나 수업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 때도 이런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렌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X를 가지고 Y를 예측할 거잖아요. X를 가지고 Y를 예측할 거니까 우리는 회기를 써야겠죠. 모델을 넣겠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은 많지만 회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회기. 리니어 레그레이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학습할 거예요. 어떻게 학습하냐? 그냥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이 다 된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흔히 하는 실수는 아까 우리 스캐터 플롯 했잖아요. 스캐터 플롯 비주얼라이즈 하고 있으니까 흔히 이걸 고르시는 분이 많아요. 리니어 프로젝션 고르는 분 계신데 리니어 프로젝션이 아닙니다. 리니어 레그레이션입니다. 리니어 레그레이션이고 이 리니어 레그레이션입니다. 이거를 고르고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은 회귀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류는 많아요. 여기 보시면 KNN, 서포트 벡터 머신, 라이브 베이즈, 랜덤 포레스트, 트리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실수했네요. 예, 저도 실수했습니다. 왜 실수를 했냐? 일부러 실수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분명 로지스틱 회기를 클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죠. 선생님, 회기는 예측이라고 했는데, 로지스틱 회기는 뭐냐? 선형 회기를 가지고 분류 알고리즘을 만든 게 로지스틱 회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회기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회기는 선형 회기를 말하는 거예요.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말하는 거고,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갖고 분류 알고리즘을 만든 게 로지스틱 회기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기,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KNN 이런 건 다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분류 알고리즘. 그리고 예측은 회기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 보시면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라든지 에이다부스트 이런 것들은 수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수치를 예측할 수 있고 부스트 파이썬 보면 XG 부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부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그 앙상블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쌓아서 만든 거예요. 이건 하나의 특정 알고리즘이 아니고 부스트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합쳐서 만든 앙상블 기법으로 만든 알고리즘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전부 다 말씀드리자면 랜덤 포레스트는 이 트리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포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트리가 여러 개 있어서 다수결로 하는 게 랜덤 포레스트인데
랜덤 포레스트는 분류 알고리즘이면 예측도 돼요. 아무래도 숲으로 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트리를 가지고 와서 그 다수결로 뽑는 건데, 랜덤 포레스트를 가지고 예측도 합니다. 꽤나 성능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은 선형 회기로, 예측의 가장 기본적인 선형 회기로, 학습을 시켰고요. 그다음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레딕션이 있고, 여기다가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는. 지금 제가 딱 요 5개 데이터를 불러온 거예요. 데이터를 불러와서 알고리즘, 리니어 레그레이션 알고리즘으로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X를 가지고 Y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냥 X를 가지고 데이터 5개 가지고 X를 가지고 Y를 예측하는 하나의 기계를 만든 거였어요. 그 기계를 넣고 얘를 테스트 해본 거예요. 테스트 하는 거고. 한번 보시게 되면, 프레딕션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Y를 입력을 안 했어요. Y를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 기계가 리니어 레그레이션으로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한 결과가 120, 140, 160, 180, 200이에요. 이게 진짜 가장 기본적인 기계학습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우리는 1, 2, 3, 4, 5, 24시, 60, 80, 100 이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측이 어때요? 저희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맞췄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선형회기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예측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X가 뜨냐? 아까 예측은 지도학습이잖아요.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인데 제가 여기 정답을 안 줘서 일부러 선생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답을 없앤 거거든요. 정답이 없는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서 X가 뜬 겁니다. X 뜬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기다가 뭐 120, 140, 160, 80, 200 넣으면 그다음에 리로드 다시 불러오면 네, 보시면 X가 없어지죠. 그리고 밑에 이제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계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진짜 제일 기본적인 기계학습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질문 계신가요? 선생님, 예, 처음에 Y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만들 때 네, Y 컬럼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Y 컬럼을 만든 다음에 비워놨잖아요. 여기요? 처음에 테스트 데이터 만들 때에. 근데 네, Y 여기. 컬럼 자체를 안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요? 에러가 나나요? 예, 한번 해보시면 되죠. 이제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몰라서 예, 예측을 못하게 되죠. 그냥. 네. 리로드 하면 Y가 뜨지를 않아요. 데이터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빈칸이라도 틀은 맞춰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Y를 입력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통계랑 기계학습 차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발이 크면 키가 크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이런 건 약간 통계.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발 크기뿐만 아니라 뭐 영양 상태 아니면 뭐 뭐라죠? 그 성장 호르몬의 뭐 농도 이런 걸 갖고 키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키 수치를 예측하는 거는 이제 기계 학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나 성향 같은 걸 파악하냐. 그러니까 통계는 그냥 분석이고 기계 학습은 예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를 가지고
그냥 분석을 하면 통계고,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 기계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기본적인 걸 한번 해봤고요. 좀 빨리 다음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수치는 이제 제대로 된 예측 예제를 할 건데요. 그때 저 네 가지 수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없애도 되고요. 여기 밑에 해도 되고 저장하고 새로 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요 밑에다가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하고 데이터셋을 보면 제가 여기 안에 있는 내부 데이터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발론이라고 있습니다. 아발론 쭉 내리시다 보면 맨 위에 있나요? 맨 위에. 저는 맨 위에 있는데 아발론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아발론을 선택을 해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면 일단 잘 가져왔나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아래 보면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 개수입니다. 데이터 개수. 지금 데이터 셋을 가져왔고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총 9개 데이터가 있어요. 9개의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데 뭐만 있냐면 뭐 링, 이 나이테도 있는데 전복에 나이테가 있어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전복 보면 이거 보이죠? 이게 나이테래요. 한 평균 1.5년에 하나씩 생긴다고 해요. 1.5년에 하나씩 생긴다고 합니다. 보면 그 다음에 성별 암컷이냐 뭐 수컷이냐 그리고 아이는 말 그대로 아이입니다. 아이 작은 거 유아 아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이게 피메이언지 메이언지 확인이 불명한 게 아이입니다. 그리고 뭐 길이, 직경, 높이, 전체 무게, 그다음에 석 웨이트가 순살 무게예요. 이게 순살 무게. 이 부분이 순살 무게입니다. 그다음에 뭐 내장 무게, 껍질 무게 해서 총 9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PPT 보면서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요. 순살 무게를 한번 예측해볼게요. 순살 무게. 전복 보면 맨날 껍질 무게 합쳐서 나오잖아요. 순살 무게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테이블에 스캐터 플롯을 한번 연결해서 살펴볼게요. 선생님들 근데 이거 뭐 아까도 보니까 DM으로 오셨는데 놓쳐서 뭐 못한다고 하시면 이거는 뭐 그렇게 기술적인 게 크게 들어가지가 않아서 설명을 더 잘 들어주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설명 듣고 책 보면서 차근차근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Y를 순살 무게로 놓고 여러 가지 속성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 가지 한번 보면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잘 안 나타나네요. 지금 잘 안 나타나가지고 깨져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캐터 플롯으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그 순살 무게와 다른 속성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보면 당연히 길이가 크면 순살 무게가 무겁겠지. 그리고 뭐 두께가 두꺼우면 무겁겠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스캐터 플롯으로 보면 길이가 클수록 그 제곱으로 2차 함수로 무게가 무거워지네 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속성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르게 보이고 이러한 경향들을 합쳐서 여러 가지 속성이고 그 다음에 개수도 4177개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더 정확한 순살 무게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살 무게를 예측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예측할 거야. 그게 타겟이잖아요. 타겟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겟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select colum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젯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해야 돼요. 잘 보이시나요? 이것도 지울게요. 이제는 선생님들 잘 보이시라고 select column 이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이 뜨는데 아까 파일이랑 비슷해요. 파일이랑 비슷해요. 이거 설정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속성들이 이렇게 있죠. 타겟을 순살 무게로 옮겨주세요. 지금 첫 화면 보시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보면 링, 나이테를 왼쪽으로 뺐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넣어주시고요. 이 순살 무게를 왼쪽으로 뺐다가 타겟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속성들을 가지고 이 타겟을 예측할 거예요. 그래서 뭐 성별, 길이, 직경, 두께, 전체 무게, 껍질 무게, 내장 무게를 가지고 순살 무게를 예측하겠습니다. 이건 스킵이랑 똑같죠? 이제 단어도 똑같죠? 그래서 이 학습에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온도 이런 거 있으면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스킵 해주고 메타는 애매한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을 해볼게요. 위젯을 가져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클릭도 되고 아니면 뭐 끌어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도 됩니다. 보시면 아까는 링이 나이테가 앞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측하려는 순살 무게가 앞으로 왔죠. 타겟으로 설정하면 맨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즈 살펴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모델 역시 마찬가지로 선형회기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데이터를 나눠야 돼요. 테스트 데이터랑 트레인 데이터로 나눠야 됩니다. 아까 했죠? 데이터 샘플러 쓰는 거 했나요? 설명 생략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샘플러를 넣으면 여기 있습니다. 이 위젯을 넣어주시면 데이터를 나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퍼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7대3이나 8대2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된다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그 데이터나 알고리즘이나 뭐 속성 값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샘플 데이터 하면 2924개가 70%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나누냐? 왜 나누냐면 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요. 제가 수학 공부를 해요. 수학 문제지. 제일 유명한 게 저희 때 센이었거든요. 센 문제지 가지고 수업 풀고 다시 그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또 테스트하면 좀 테스트의 의미가 적잖아요. 근데 7대3으로 나눠서 만약 7대3이라고 할게요. 제일 대표적인 게 7대3입니다. 7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7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30%는 아껴놨다가 다 공부한 다음에 한번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정확도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선형 회기로 학습을 시켜주고요. 지금 여기 데이터 샘플러로 되어 있는 거는 이 7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형 회기 누르시면 밑에 보면 몇 개죠? 2924개로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시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은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2924개로 학습을 했고, 지금 얘를 7대 3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900, 아까 몇 개죠? 뭐 2900개라고 할게요, 그냥. 얘로 학습을 했고, 평가를 해봐야죠. 잘 학습이 됐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프레딕션을 하고 이어주고, 테스트는 몇 개로 한다고 했죠? 30%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줄을 클릭해 주세요. 줄을 클릭해서 이거를 누르면 없어져요. 누르면 없어지니까 리메이닝 데이터를 하면 30%가 들어갑니다. 30%. 지금 여기는 30%몇 개 들어갔는지 봐볼게요. 네, 1253개. 1253개가 들어갔습니다. 1253개. 해서 지금 모델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살무게를 예측할 수 있도록 타겟 설정을 해준 거예요. 타겟 설정을 해주고 4177개인데 2900 몇 개랑 1253개로 나눠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한 거예요. 학습. 공부를 한 거죠. 책을 한 권 다 뗐어요. 나 이제 전복 길이, 직경, 뭐 두께, 전체 무게 이런 걸 가지고 난 예측하는 모델을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한번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모의고사 문제지를 또 산 거예요. 타서 잘 맞히나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예 학습해 본 적이 없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이게 실제 무게입니다. 실제 순살 무게고 이게 예측한 무게입니다. 보시면 거의 여기 보면 483g인데 480g으로 예측하고 뭐 627g인데 뭐 이렇게 617g으로 예측하고 보시면 진짜 거의 비슷하게 맞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거는 딱 보고 대략적으로 잘 맞추네. 실제 값을 보면서 근데 이제 시중에 막 기계학습, 뭐 딥러닝 뭐 이런 예제가 있는데 이런 수치를 예측하는 예제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분류가 쉬워요. 분류가 쉽지만 예측 어떤 수치를 비가 올 확률을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 비가 올 확률을 예측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내일 비가 올까 맑을까를 예측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솔직히 비 오는지 안 오는지는 소금 만져서 수분기만 봐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비가 올 확률을 예측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만큼 예측에 관한 예제도 별로 없고, 그다음 예측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이 정도면 엄청 잘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이 그만큼 어려운데 이거 보시면 뭐 진짜 잘 예측하잖아요. 이거 보시면 높은 예측을 보고 객관적으로 얼마나 잘 예측했냐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PPT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예측이 얼마나 잘 됐는지는 PPT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표는 크게 오차를 평가하는 거예요. 오차가 뭐죠? 내가 만든 모델이 이런 그래프야. 근데 나는 여기로 예측했는데 뭐 실제 값이 여기야. 그럼 이 차이가 오차죠, 오차. 그래서 아까 요 MSE, RMSE 요 평가 지표는 다 오차가 얼마나 나왔냐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차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오차가 플러스 1이에요. 얘는 오차 마이너스 1이에요. 오차의 합은 몇이에요? 0이죠. 부호가 있어요. 부호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안 쓰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일 안 쓰는 게 이거예요. MA죠. 앱솔루트니까 뭐예요? 절대값 씌우는 거.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 오차의 합이 2죠. 그거를 평균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를 절대값을 씌워서 합치고 오차의 개수만큼 나눈 게 평균이죠, 이거.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요.
오차를 절대값을 씌워서 평균 낸 게 MA입니다. 그리고 민 있죠, 민. 통계에서 민은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 민 하면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제일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저도 뭐 수학이 아니고 정보 선생님이지만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이 절대값을 씌우면 미분이 안 된대요. 미분이 안 돼서 뭐 안 쓴다고 해요. 안 쓴다고 하고 그럼 부호를 바꾸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걸 씁니다. 오차를 제곱해서 합해서 숫자만큼 나누는 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스퀘어월드가 제곱이죠. 그래서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다. 예.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데 이게 제곱을 하면 값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RMSE도 씁니다. 값이 너무 크니까 제곱했으니까 루트도 써줍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많이 써주기도 해요. 결국에는 MSE, RMSE, MA는 오차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적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MSE, RMSE, MA는 값이 작을수록 어때요? 정확한 모델입니다. 정확한 모델이고 이거는 그 절대적인 오차의 평균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랑 비교하기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명 예측 모델이 있어요. 수명 예측 모델이 있는데 오차가 뭐 2살이야. 2살 정도만 오차가 나 평균적으로. 근데 내가 방금 살 무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뭐 평균 오차가 400g이야. 그러면 수명 예측 모델이 더 좋은지 무게 예측이 더 좋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비교를 못 하잖아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R스퀘어드. 얘는 오차의 값을 0부터 1 사이로 놔둡니다. 0부터 1 사이. 그러니까 거의 정확도랑 비슷한 거죠. 정확도. 그래서 평균 오차의 평가지표는 4개가 있다. 근데 MA는 절대값을 씌운다. 근데 잘 안 쓴다. 근데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는 게 있고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고 루트 씌우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많이 쓰는데 이 두 개는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보는 게 R스퀘어드. 네. 그래서 하나 넘기면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오차 여기 보면 이게 오차의 제곱을 평균 낸 거를 이 y 제일 큰 값 y와 y 빼면 이 제곱을 한 것을 나눠줍니다. 이게 R 스퀘어드에.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이게 표준항과 정교항과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런 작업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본 거는 보시면 MSE 오차의 제곱의 평균이 거의 1g 정도밖에 안 되네요. 1g 정도밖에 안 되니까 되게 괜찮은 거죠. 루트를 씌웠을 때는 뭐 36g 오차 범위에서 거의 다 맞힌다. 그리고 그냥 뭐 거의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97.5%의 정확도를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이거는 거의 110, 1g, 36g 막 이렇게 되고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 모델이 100%보다는 한 90, 한 2, 3에서 90, 한 8% 정확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100%가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 봐보세요. 내가 만약 수명 예측 모델을 만든다고 쳐요. 난 수명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 술도 잘 안 먹고, 담배도 안 태우고, 운동 많이 하고, 이러면 오래 살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태우고, 운동도 안 하는데 막 100살 넘게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예외적인, 극단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100%보다는 이 97.5%가 진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마트에서 전복 사서 아이들이랑 시장이랑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탐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아주 잘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복 살 무게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전복 살 무게 예측을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예측기를 실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제가 이걸 왜 했냐면요. 학생들이랑 한 건데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또 그 농어촌 어촌 지역이에요. 우리가 어촌 지역이라서 이거 모델 만들고 실제로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그 뭐 경제적인 거를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너무 크면 질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미면 1kg에 5마리가 들어가요. 전복이. 근데 뭐 10미면 작은 게 10개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껍질 무게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경제적인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전복 살 무게 예측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마트나 시장에서 전복을 직접 사서 그걸 적용해봤더니 잘 맞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격이 얼마나 경제적인가까지 탐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랑. 분자를 네, 선생님, 질문인데요. 예.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게, 오렌지, 그 버전이 달라서 그런지 밑에 보면 데이터나 데이터 샘플러 밑에 거 보면 입력기 4777에 70% 나누기 하면 출력이 2924 이렇게 선생님 건 끝나는데 제 거 같은 경우는 또 칸막이 하나 하고 또 1253 이렇게 꼭 뒤에 숫자가 두 개가 나타나요, 출력에. 네. 네, 거기 지금 2924만 나오는데 저는 2924고 끊고 1253이 또 나와요. 그건 30%의 개수인 거죠. 오히려 더 잘. 글쎄, 그게 버전이 달라서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1253개. 근데 그거는 크게 네. 뭐 문제 될 게 없다고. 버전 차이만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렇게 나와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예, 알겠습니다. 예, 다 하고 1253이 연이어서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 또 뭔가 달라져서 설명을 잘 못할까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R2는 이렇게 되네요. 실제값과 실제값 평균의 차이를 제곱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값이랑 예측값을 비교해서 0부터 1 사이의 수치로 만든 게 R스퀘어드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측하면 뭐 MSE나 RMSE 둘 중 하나 보시고 오차가 뭐 좀 적네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R스퀘어드 보시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갖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시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보여드리지만 기계학습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있고 지도학습에선 분류와 예측인 회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지도학습에서는 여러 개가 있지만 거의 다른 건 언급 안 되고 군집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군집이 비지도학습이 아까 설명을 많이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처음이 비지도학습을 할 건데요.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로 한다고 해요. 엄밀히 말하자면 레이블되지 않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순살 무게를 예측하겠다. 뭐 붓꽃 품종을 분류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가 있지만 비지도학습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돌려봐서 뭐 경향이나 패턴이나 의도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발견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예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붓꽃 품종 분류인데요. 붓꽃 품종 분류도 원래는 비지도 학습을 한 거예요. 비지도 학습을 해보니까 세토사, 버지컬러, 버지니카 품종으로 나뉘네 해서 지도 학습의 분류로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의 경향이나 패턴, 성향 등을 찾을 때, 구조 같은 걸 찾을 때 비지도 학습을 쓰고요. 비지도 학습을 한번 하고 발견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도 학습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좀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진짜 예제가 별로 없어요. 예시가 별로 없는데 제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비지도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볼 것은 택배 위치 데이터를 분집화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어디서 얻었냐? 그냥 CJ 택배 연구원이 있어요. CJ 택배 연구원이 있는데 어떤 논문을 보고 너무 괜찮아서 직접 전화해서 좀만 달라고 해서 힘들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인공지능 모델 만드는 거나 모델 하는 것보다 데이터가 더 힘듭니다. 데이터 찾는 것도 힘들고 데이터 처리하는 것도 힘든데 데이터 어떻게 찾아요? 하면 저는 말합니다. 그냥 그거는 이제 운동장에서 500원 어떻게 찾아요랑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뭐 캐글에서 찾을 수도 있고 공공 데이터 포탈에서 찾을 수도 있고 저는 뭐 아이들이랑 다양한 걸 했는데 뭐 시 분류 같은 걸 했어요. 백석의 시와 뭐 김수영의 시 분류하는 파이썬으로 한 거거든요. 그걸 했는데 그거 데이터는 그냥 소위 말하는 용어로 노가다로 다 일일이 하고 이거는 CJ에 전화해서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없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의외로 간단해요. 그냥 위도와 경도가 나와져 있는 인천 연안의 택배 배송 위치 데이터입니다. 내가 오늘 택배가 이만큼 쌓여 있고, 어디 위치에 배송을 해야 된다라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비지도 학습은 되게 간단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학습이 없어요. 학습이 없어서 딜리버리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연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을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들한테 비지도 학습을 가르치고 싶은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예시도 좀 뭔가 안 땡기는 어거지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아서 직접 막 공부하고 알아보던 중에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도와 경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번은 스킵을 할게요. 스킵을 하고 그냥 의미 없는 그냥 1, 2, 3, 4, 5, 6, 7, 8 이런 번호고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타겟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그런 거고 한번 스캐터 플롯으로 한번 봐볼게요. 스캐터 플롯을 보면 롱티튜드를 X로 놓고요. 레티튜드를 Y로 두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느낌이 안 오시면 나중에 지도를 붙일 거예요. 보시면 여기 뭐 인천 연안이에요. 인천 연안이고 이쪽이 뭐 바다겠죠. 이건 뭐 섬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어서 빨리 군집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비지도 학습만 모아둔 클래스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에서 사용하는 좀 전문적인 게 좀 많아요. 네, 좀 많고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K민지입니다. K민지. K민지를 붙이면 군집이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from이라고 해서 엘보우 군집을 딱 데이터를 돌리면 뭐 이런 뭐 엘보우라고 해서 여기가 3번이면 3번 군집점을 3으로 하면 제일 괜찮다라는 것을 뭐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스코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코어가 제일 큰 4번 0.384 그럼 4번으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 4번. 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집점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으로 연결을 하면 역시 잠시만요. 이게 선생님들 잘 보시면 저처럼 안 되시는 분 여기 막 섞인 부분이 있거든요. 섞이신 분들도 있는데 이 기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기계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냥 저장했다가 다시 키면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안 되면 그 결과 화면 제가 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돼야 될 텐데. 됐네요. 그쵸. 안 돼, 이렇게 막 섞여 있으신 분은 저장했다 껐다 키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늘리면 군집 점만큼 바뀌어요. 5, 6,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캡처 뜬 다음에 하얀색 배경 제거하고 인천 연안 뒤에 지도를 붙였거든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옵션에 에즈온 가면 잠시만요. 에즈온 가면 추가 기능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이 지오를 설치해 주시면 맵을 뒤에 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깔고 껐다 켜야 되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오가 있고 여기 보시면 지오 맵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맵을 붙이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잘라 놓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잘 보이십니까? 그래서 클러스터. 그러면 이 군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중심은 여기 나오지 않아가지고 군집 점을 보여주는 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서 오렌지로 한번 하고 파이썬으로 하거든요. 파이썬으로 하면 중심 점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개수를 좀 늘리면 네,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네, 보면 이 0 정도, 그 다음에 맵은 오픈 스트리트 맵이고요. 렌티튜드 위도 경도를 자동으로 들어가요. 데이터의 속성 이름이 그거라서.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컬러로 하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모양도 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한 탐구는 결국에는 네. 이거 계속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 뷰에 이 디스플레이 위젯 온탑 누르시면 계속 위에 떠 있습니다. 이거 설정 꼭 해주세요. 그리고 튜터님 이거 질문 나오면 이거 바로 대답해 주세요. 계속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위젯 어떻게 띄우냐. 보면 택배 위치가 지금 택배 위치는 지역 위주로 돼 있잖아요. 행정구역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천시 택배원이 부평동 가서 택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 군집화를 통해서 이 행정구역 중심이 아니라 군집을 중심으로 하면 그 택배 시스템 구역을 설정하면 뭐 이 비용이 최소화되겠죠. 시간도 아끼고 그러면 뭐 더 많이 날리니까 비용도 날리고 여기 지도를 한번 누르고 스크롤 누르시면 확대가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 이거 있어요. 왼쪽 밑에 이거 누르면 되십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랑 CJ 택배 위치 데이터로 군집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택배 구역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이런 택배 시스템 최적화에 관해서 탐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검색하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택배 거점을 마련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군집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돌려보니까 이런 경향이나 패턴이 있네, 이런 구조가 있네 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 비지도 학습입니다. 간단하죠? 끝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중심점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 네네네. 파이썬은, 네, 아예 군집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파이썬 자체가 군집점을 가지고 돌리는 게 있어서, 파이썬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K민즈, 군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K민즈인데, K에서 K는 숫자입니다. N과 같은 거고, 중심점을 찍은 후, 그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포함을 시켜요. 가까운 곳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포함시킨 다음에, 군집마다 중점을 갱신을 합니다. 다시. 제일 가운데에 설정을 하고, 이 작업을 반복했을 때, 중심점이 안 바뀔 때 멈춥니다. 이렇게 말로 하고, 이렇게 글로 쓰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K를 3이라고 할게요. 중점을 3개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점은 어디랑 가깝죠? 여기랑 가깝죠. 그쵸? 이 점은 여기랑 가깝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그냥 지웁니다. 지우고 그 군집의 새로운 중심점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는 여기가 중심이겠죠? 여기는 빨간색은 살짝 비슷하겠네요. 여기는 뭐 이렇게 비슷하고 근데 초록색은 여기 조금 내려가겠죠. 여기가 밑에가 5개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안 나왔는데 계속 점들이 바뀌어요. 네. 처음에 빨간색이었잖아요. 여기가. 빨간색인데 파란색이랑 가까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또 갱신을 합니다. 갱신을 하고 또 했는데 이 두 개가 같다. 그럼 멈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으면. 중심이 더는 멈추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군집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점이 중요하긴 하죠. 점이 제일 중요한데 오렌지에서 점이 안 나오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비지도 학습을 손쉽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지 학습도 그렇고 비지도 학습도 그렇고 오렌지에서는 되게 쉬운데 파이썬에서는 좀 많이 어려워요. 파이썬에서 오히려 지도 학습이 더 쉽거든요. 그래서 쉽게 한 만큼 그런 군집점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은 구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K민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마지막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예제로 넘어가는데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예제는 천천히 할 거라서 이때 많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예제는 이제 대기 오염 예제입니다. 대기 오염 예제인데요. 그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60만 개가 넘어요. 60만 개가 넘는 데이터라서 뭘 하든 오래 걸립니다. 뭘 하든 오래 걸려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고 다시 이렇게 그럼 시간이랑 뭐 주소랑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내려도 끝이 안 보여요. 60만 개가 끝인데요. 60만 개가 넘는 데이터인데요. 교재에서 보듯이 이거 돌리려면 웬만한 컴퓨터가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웬만한 컴퓨터 기능도 필요한데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준비물은 인내심입니다. 하고 커피 한 모금 먹고 내일 뭐 하지? 사색도 하고
그러다 보면 됐네 하면 그때 한번 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 되면 오류 뜨고 더 버벅거리고 껐다 다시 켜고 성질 나빠지고 예, 책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추천은 예, 이렇게 해서 정렬 데이터의 정렬에 예, 이, 이 시간으로 정렬한 다음에 2019년도나 2018년도나 특정 연도만 빼오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위에 제목, 속성 이름은 이렇게 넣어주고 밑에 뭐 1년치만 넣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오히려 옮기는 게 시간이 더 걸려서. 그러면 데이터 가져올게요. 데이터 가져오면 선생님들 천천히 제 거 보시면서 해보세요. 보시면 제가 가져올게요. 가져오면 벌써 시간이 걸리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하나씩. 아까 아니면 본 것도 할게요. 그래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2020년 4월에 교육과정이 추가된 게 인공지능 수학과 인공지능 기초입니다. 네. TMI를 하나 만들어주고 봤더니만 됐죠. 그렇죠. 그럼 이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주소나 위도, 경도 관련된 건 메타로 놓고 시간도 메타로 넣을게요. 메타로 놓고 PPT랑 같이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를 응답 옵션 뜨면 가만히 계시면 딱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준비물. 근데 오히려 이거 하지 말까 고민했는데 오히려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거 강의로 안 하면 선생님들 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하면 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기다리면서. 대기 오염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서는 27만 개의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27만 개의 데이터로 되어 있고, 저는 60만 개가 넘어요. 60만 개가 넘고, 초미세먼지, 거의 4배 차이죠. 엄청 작은 초미세먼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가져왔는지 데이터 테이블, 요것마저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이랑 인공지능 기초 자체도 좀 용어가 조금 다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머지, 여기 주목해 주시면,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를 가지고 초미세먼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메타, 그다음 이건 타겟. 예, 어드레스는 스킵으로 바꿀게요. 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64만 8천 개이네요. 64만 8천 개고, 이런 여러 데이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 이런 위젯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오면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중간값, 최소, 최대, 그 다음에 이런 빈도수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도 있습니다. 보시면 주로 미세먼지의 최소 최대 값이 좀 범위가 좀 크고, 다른 물질들은 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거기에서 음수값이 왜 나오죠? 이거요. 이거는 그냥 네. 없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측정을 못한 값을 이렇게 설정한 것 같아요. 분량의 사이즈 같은데, 마이크로그램이나 마이크로미터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존의 농도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요. 예. 데이터를 그날 다 측정을 못하고 한두 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결측지라고 하거든요. 결직치면 이렇게 나오나요? 결측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그리고 끝나고 또 질문도 받고 이제 실습하다 보면 대기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때 더 많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샘플러를 나눠주겠습니다. 7대 3으로. 예. 그래서 45만 3천 개랑 나머지로 나눠졌습니다. 그 다음은 뭐 선형액이나 랜덤 포레스트로 나눠 볼 텐데요. 먼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나중에 이런 경우는 진짜 시간 오래 걸리는 경우는 먼저 테스트 데이터 세팅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잘못 끌어들었다가 60만 개로 한번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이터 적은 거는 빨빨 되니까 그때그때 수정하면 좋은데 이렇게 데이터 많은 건 아예 처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형회기가 확실히 제일 기본적인 거라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전문적인 곳에서는 선형회기를 잘 안 쓰죠. 잘 안 쓰고 그러면 선형회기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가 의외로 예측을 잘하더라고. 예측을 되게 잘하더라고. 이때 가는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뭐 데이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 길이에 따른 뭐 키가 이렇게 있으면 발 길이에 따른 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경향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발이 270이야. 그러면 뭐 키가 뭐 한 200이라네요. 175 정도 돼. 이게 지금 선형액기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단항이잖아요. 발에 대한 키를 예측을 해봤는데, 다 된 김에 일단 이거는 이어주겠습니다. 이어주면서 하겠습니다. 요것도 오래 걸려요. 근데 선형액기, 여기 인공지능에서 선형액기는 발의 길이, 그 다음에 아까 뭐 성장 호르몬의 농도, 아니면 뭐 영양, K가 1000입니다. 1000. K가 10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런 다항 선형회기가 예측이 되고 가장 수학에서 기본적인 단항,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짜 선형회기에서 다항으로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예측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올 확률이 50% 이상이야. 50% 이상이야. 그럼 뭐예요? 비가 온다. 50% 밑에면 비가 안 온다, 맑다. 이건데 예측 다음이 결국엔 분류예요. 분류도 결국에는 어떤 수치가 나오면 이게 임계점 이상이면 O, 임계점 밑이면 X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다음 분류인데 분류가 쉬워서 분류를 많이 해요. 먼저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의 공부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의 선형 회귀를 가져와서 그걸 다항으로 늘려서 지도학습에 예측이 됐고 그 나온 수치를 가지고 뭐 비가 오냐 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뭐 좋다 싫다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예측의 수치인데 그래서
그 예측의 가장 기본적인 게 선형회귀인 거예요. 선형회귀. 그래서 언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초기고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성능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죠. 예, 하지만 내가 인공지능을 깊게 알아야 넓게 쓸 수 있잖아요. 깊게 알아야 넓게 쓸 수 있는데 그 깊은 곳에는 바로 네, 이 선형회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이 데이터회 같은 경우는 예측을 잘 못해요. 네, 잘 못하는 편입니다. 보시면 R2도 뭐 이렇게 작고 하는데 실제 예측을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힘든데 잠깐 이거 풀고 근데 오히려 이 데이터는 초미세먼지 말고 오존을 타겟으로 하면 오존 예측을 하면 좀 잘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막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오존이 약간 오존층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만 우리 현실 세계 우리 지층 근처에 이 오존은 높으면 많이 안 좋대요. 특히 폐에. 그래서 이번에는 미세먼지도 예측해봤지만 오존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랜덤 포레스트 학습하는 거죠. 저도 지금 멈췄죠. 멈췄을 때 됐다. 선형회귀로도 예측을 해보고 랜덤 포레스트로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80%까지 나옵니다. 80%. 랜덤 포레스트로 하면 80%까지 나옵니다. 뭐 아까나 뭐 다른 선생님이랑 예제를 하면 거의 막 90% 넘어요. 90% 넘지만 이건 진짜 데이터를 잘 갖고 온 케이스고 실제로 하면 80%만 넘어도 대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이산화황산, 이산화질산, 질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오존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80% 정도의 정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냐? 근데 이 프로젝트가 진짜 재밌는 게 그게 아닙니다. 쭉쭉 더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예보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보통이나 좋음이면 나가서 외부 활동도 할 수 있지만, 나쁨이나 너무 매우 나쁨이면 나가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없어도 이런 농도,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농도를 나눠야 되니까 새로운 속성을 만들 겁니다. 새로운 속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피처 컨스트럭터라는 위젯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피처 컨스트럭터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건데요. 새로운 카테고리컬. 왜 카테고리컬이냐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네 가지로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가지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요. 정한우 선생님 혹시 타겟 아닙니다. 그냥 진짜 새로 시작할 겁니다. 요게 한 덩어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덩어리 하고 또 뭐 하나 한 덩어리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 이어주세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아예 새로 뺐습니다. 빼고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 new를 먼저 눌러줍니다. 1번 new를 눌러주고 2번 카테고리컬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타겟 설정 안 해도 됩니다. 타겟 바꾸지 마세요. 예, 타겟 안 바꾸셔도 되고요. 여기 이름. 오전을 바꾸셔도 되고, 이름은 그냥 마음대로 설정을 해도 되지만, 그냥 초미세먼지의 컨디션, 상태를 표하겠다라는 뜻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름 코딩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0, 그리고, 1, 2, 3, 4,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다 일단은 제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다 조건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족되면 0. 제일 앞에 거. 얘가 0. 그 다음에 얘가 만족이 되면 1번으로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보통. 그 다음에 얘가 만족이 되면 마찬가지로 나쁨. 그 다음에는 4는 없죠. 나머지는 매우 나쁨. 그래서 조건이 뭐냐? 아까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보이죠? 보이시나요? 좋음이 PM25. 네. 초미세먼지가 15보다 낮으면 좋음이죠. 좋음. 그럼 어떻게 하냐? 만약에 PM 2.5, 0.5가 여기서는 다시더라고요. 0.5가 다시입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2.5가 수치가 15보다 작거나 같냐? 그러면 0번으로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0번이 뭐죠? 이게 0번, 좋음. 그 다음에 1번. 1번은 이제 보통이죠. 보통을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if가 아니고 else if입니다. else if가 뭐냐면, 이것 말고 나머지 중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뭔 뜻이겠어요? 15보다 15를 넘는, 15를 초과하는 애 중에 나머지 중에 else, 나머지 중에 만약에 35보다 작으면 1번을 1번으로 표시를 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만약 나머지 중에 35보다 작으면 1번으로 표현을 해줘라. 마찬가지로 쭉쭉 갈게요. 이제 이해 가시겠죠? 나쁨은 몇이에요? 나쁨은 그래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친절한 튜터 선생님이 보내주신 걸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75보다 낮으면 매우 나쁨. 나쁨. 그 다음에 else. 마지막에는 else if도 아니고 그냥 else죠. else죠. 왜냐면 그냥 나머지. 그 밖에 나머지. 그러니까 75 넘는 거는 다 76버터는 다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샌드 해주시면 요거를 그냥 이해만 하시고 복붙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쓰다가 틀릴 수도 있어서. 만약에 좀 빨리 끝나신 분은 다 써지신 분은 여기다 데이터 테이블 넣고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네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을 넣고 맨 마지막을 보면 여기 보시면 새로운 속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렌지에서는 이렇게 속성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우 나쁨 몇 개 있네요. 매우 나쁨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진짜.
네, 별로 없어요. 새로운 속성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재밌나요? 할만하신가요? 너무 저만 한 것 같아가지고, 분들 잘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타겟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복 살무게 예측할 때 쓴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타겟을 바꾸면 돼요. select 컬럼 이용해서 여기서 타겟을 바꿉니다. 타겟. 우리 아까 전복 예측할 때 썼던 거 이거를 통해서 타겟을 바꾸면 됩니다. 타겟을 바꾸고 미세먼지를 빼줘야 돼요. 왜냐? 얘를 알면 다 맞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없이 얘네들 가지고 그 컨디션을 맞출 수 있냐라는 것을 맞출 거라서 요 화살표 막 해서 PM 2.5가 여기 있으면 얘만 있으면 다 맞추겠죠. 그쵸? 그래서 초미세먼지 없이 이런 5개의 속성들 가지고 그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건 좀 힘들고 이런 예보 정도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하시고 시간도 없고 너무 오래 걸려서 하나 뺄게요. 모델 원래 3개 해서 비교하셔도 되는데 KNN이랑 랜덤 포레스트가 그러니까 진짜 랜덤 포레스트도 어찌 보면 앙상블인 거예요. 의사결정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다수결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의사결정 트리가 여러 개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도 앙상블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이렇게 가져온 것들이 확실히 성능이 더 괜찮아요. 괜찮고 KNN도 하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KNN은 아까 했나요? 아니면 내일에 아마 섬이란 선생님이 아이고 멈춰버렸네요. 이럴 때 절대 뭘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참 인내를 하고 기다리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선생님들이 뭘 했냐고 해서 그럼 일단 KNN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여기다 설명해 드릴게요. 실수로 파일 속성에서 PM25를 카테고리로 멈췄습니다. 그러면 근데 선생님들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다 한 상태에서 속성을 바꾸면 얘도 바뀌어야 되고 얘도 바뀌어야 되고 얘도 바뀌어야 되고 다시 학습해야 되고 다시 학습해야 되고 다시 평가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답도 없이 끊겨요. 만약에 얘를 건드릴 거면 이거를 줄을 좀 끊고 하나씩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건드려서 멈췄다 그러면 아마 다시 끄고 다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그러신 경우에는 설명만 들어도 나중에 책 보면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네. 제가 그걸 안 했네요. 나누는 걸 안 했네요. 데이터 샘플러 나누고 얘를 30%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KNN 학습 다시 시켜줄게요. KNN은 K가 역시 N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빨강색, 뭐 파란색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정체 모르는 애가 들어왔어요. 정체 모르는 애가 들어왔는데 K가
1이면 가장 가까운 거를 파악합니다. 그럼 얘는 파란색인 거예요. 근데 K가 3이면 가까운 점 3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까운 점 3개가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이 많으니까 얘는 빨간색이 됩니다. 이게 KNN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방을 막 왔다 갔다 하셔요.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하니까 이게 잘 목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여기 PPT 걸로 보면 KNN도 한 75.7%가 나오고 랜덤 포레스트가 거의 80%가 나와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번에 좀 다양한 걸 해봤죠. 그래서 오존 농도도 예측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냥 미세먼지 그다음에 황산화물질, 질산화물질, 일산화탄소, 오존을 가지고 지금 네, 초미세먼지 경보기를 만든 거예요. 초미세먼지 경보기를 만든 거고요. KNN이 한 73.2 나오네요, 제 거는. 근데 선생님들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왜 똑같이 했는데 왜 다르냐, 수치가. 그거는 이게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반에 보면 애들 여러 명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적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만들면 랜덤이 개입을 많이 해요. 랜덤. 데이터를 샘플러 하는 것도 랜덤으로 샘플러 하잖아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랜덤이 많아서 그 랜덤이 컴퓨터마다 좀 다른 게 있어서 많이 그게 제일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각화 프로젝트. 여기서 혼동행렬 마찬가지로 아까 임진석 선생님이 하시던데요. 하면 뭐를 맞췄는지, 뭐가 잘 맞췄는지, 뭐가 안 맞춰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타임 슬라이스. 여기 마찬가지로 옵션에 as on에 가면 타임 슬라이스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타임 시리즈. 타임 시리즈가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를 하면 시간 관련된 거를 쓸 수 있고요. 이 타임 시리즈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학교에서 어떤 친구는 타임 시리즈 가지고 전력량 예측했거든요. 그런 거 예측할 때 많이 써요. 시간별로 할 때.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피처 컨스트럭터에서 여기서 이름이 너무 긴 게 하나 있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여기 보시면 edit domain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리고 또 새로운 거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프로젝트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게 아까 초미세먼지 수치 예측해봤고 아니면 오존 예측해봤고 여기는 지금 분류 미세먼지 좋음 나쁨 뭐 이런 거 분류해보고 또 여기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리고 이거 타임으로 바꿔주세요. 타임으로 바꿔주고 뭐 그냥 date 이런 식으로 시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름 바꿔주시고 가끔 타임으로 안 되시는 분이 계신데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피처 컨스트럭 그 다음에 select 컬럼을 넣어주세요. 또 select 컬럼 넣어주시고 여기서 ddate를 메타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든 거 공기 정도 예보하는 것을 타겟으로 설정해 주세요. 타겟 설정해 주시고
시간을 메타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붙이는 거예요. 시간별로 붙이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이렇게 붙여주시고, 데이터 테이블로 잠시만요. 제가 급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보내주세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를,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실렉트 컬럼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네, 이렇게 다 보내주세요. 네네네. 제가 여기 얘 거랑 헷갈렸어요. 얘 거랑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요로 다 보내주세요. 이거 다 보내주시고, 요건 끄고, 요건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지금 뭔가 안 돼가지고요. 잠시만요. 됩니다. 이제 타임 슬라이스를 재생을 하면, 이 타임 슬라이스를 누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지금 수치가 바뀌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면 좀 가독성이 잘 안 보이죠? 가독성이 잘 안 보여서 타임 슬라이스는 주로 지도랑 많이 보입니다. 일단 타임 슬라이스 멈춰줄게요. 멈춰주고 아까 지도를 띄워주면 지도를 띄워주고 보면 요거 하나만 봐주세요. 선생님들 마지막입니다. 거의 여기 마지막. 그래서 위도 경도는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컬러를 우리가 만든 예, 예보로 해주세요. 예보로 해주시면 이렇게 시간마다 대기 예보가 색깔별로 나오는 거죠. 파란색이 좋음, 보통, 매우 나쁨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로 보면 새벽에는 좋음이, 새벽이나 아침에는 좋음이고, 확실히 낮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나쁨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 지도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진짜 인내심을 가지시고, 천천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많이 꼬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책만 보고 하시면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가지고 온 예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예측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로 해서 분류도 해보고, 이렇게
시간으로 시간이랑 지도까지 시각화도 다양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죠? 파일에서 타겟 안 바꿉니다. 파일에서 타겟을 저는 처음 이대로 하고 이 실렉트 컬럼이 실렉트 컬럼으로 중간중간에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바꿔주면 이거 다 연결돼 가지고 진짜 예. 그 로지스틱 회기 있죠.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 회계도 있고 무슨 활성화 함수도 보면 시그모이드 이런 게 있는데 저도 한 3년 전에 인공지능 처음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하고 있나? 뭐지? 나 할 수 있나? 나 인공지능 이해할 수 있나?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수업할 수 있겠나 생각했더니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처음에 어렵다가 팍 올라갑니다. 팍 올라가. 팍 올라가.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막 막막하고 어렵고 선생님, 예, 타임 슬라이스는 과거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플레이 시켜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현재 예. 실시간을 할 수도 있나요? 데이터에 있는 과거나 미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데이터에 그 시간이 나와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시간으로는 그러면 불가능하겠네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죠. 피처가 뭐 나오지 않으니까.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게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아무래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네. 사례 먼저 저는 진짜 제주도 맨 끝쪽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정보과학 시간 때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공과 계열 아이들이 와서 인공지능 파이썬 수업을 많이 했어요. 인공지능 파이썬 수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좀 4차 산업혁명 시대도 그렇고, AI 소프트웨어 교육 수요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친구도, 나 인공지능이나 하거나 아니면 코딩이나 해서 먹고 살아야지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많이 선택하고, 문과생들도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좀 보편적인 수업을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쉬운 수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서 만난 게 이제 오렌지3였어요. 저는 아예 처음에 오렌지3 수업을 하고, 파이썬 수업하고, 그 다음 데이터 분석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까지 해요. 그래서 에디 모형을 바탕으로 수업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차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했던 예제들을 학생들이랑 같이 했고요. 아이들이 거기 그 책에 있는 게 학생들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쿠팡 별점 테러기 같은 것도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맛도 좋고 싱싱하고 당도 달콤한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까먹기 귀찮다고 한 친구가 이렇게 정상 별점들을 학습시켜서 평점 테러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어시장에 갔더니만 이 짝퉁 다금바리가 있어요. 중국 교잡종 다금바리를 진짜 찐 다금바리라고 양식 다금바리라고 속여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개선하는 문제도 하고 제주 부동산 집값 예측도 만들기도 하고요. 5억 6,700만 원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실거래가 거의 다름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복이랑 김웅도 그림을 나누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제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결국에 인공지능을 좀 초기에 접하기엔 오렌지3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연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는 선생님들은 제가 좀 남아서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그리고 꼭 설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꼭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 장병철 선생님이랑 서미란 선생님이 또 4시간 동안 연수해 주시니까요.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연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